제4줄 경찰윤리입니다.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 치안활동의 주체와 시민들의 참여. 요즘 치안서비스라는 용어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죠. 시민들은 보조적으로 치안활동에 참여한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에 공무원 원조 불응죄와 같이 시민들에게 치안활동 참여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안의 유형을 보면은 사적 조직에 사적 비용이 들어갈 때는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니까 형평성은 낮아지고, 공적 조직에 공적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효율성은 낮더라도 형평성은 높아진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공적 조직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적 치안을 가미하는 것입니다. 사회 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에 보면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범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을 강조하는데, 진보주의는 범죄를 가정파괴, 교육결핍,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사회적 요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되죠. 강론의 범죄 원인론에 보면은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이 있고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은 보수주의하고 비슷한 개념이고, 이쪽은 이제 진보주의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에는 고전주의와 실정주의가 있는데, 고전주의는 일반 예방을 강조하고 실정주의는 특별 예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 모두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강론을 공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가 고전주의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것이고, 진보주의가 실정주의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보주의를 보면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다이버전, 이것은 처벌보다는 기소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처우를 받도록 해서 범죄인에 대한 낙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것이죠. 회복적 사법도 진보주의에서 나온 개념인데, 기존에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을 한다든지 손해의 회복에 더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이제 두 이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자, 위에서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강론에서 나오지만은 두 문자만 한번 익히고 가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승진시험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틀렸다고 했죠. 사회 구조 원인론에는 사회 해체 이론과 아노미 이론, 문화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서 구해, 아문. 해자는 바다해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구하는 조선시대에서는 관청을 아문이라고 했죠. 바다를 구하는 관청은 해양수산부입니다. 거기서 사회과정 원인론에 보면은 학습이론, 통제이론, 낙인이론이 있는데, 과학 통락이죠. 과학적으로 통발 낚시하는 것을 연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통제이론에는 사회 유대이론과 동조전념이론, 견제이론이 있습니다. 통제 유동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뼈대를 암기를 하고 나중에 강론에 가서 한 번 더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의 역할 모델을 보면은 범죄와 싸우는 경찰이 있고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이 있습니다. 범죄와 싸우는 경찰의 모델은 시민들에게 경찰을 범죄 제압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대중매체에서 범인을 잡았다든가 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각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실적을 이렇게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이 범죄와 싸우는 경찰의 이미지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장점은 우리 경찰의 역할을 또렷하게 인식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경찰이 전문직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는 있는데, 단점은 수사만 하기 때문에 경찰 업무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인을 잡는 것, 그리고 피해자, 이렇게 흑백 논리에 의해서 이분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에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범인을 많이 잡아서 실제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 업무가 주된 것으로, 그리고 다른 업무를 부수적인 것으로 보게 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수사에 너무 편중시키고 수사 부서 외의 경찰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다른 문제의 발전을 등한시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의 개념은, 치안 서비스라는 것은 경찰 활동 전 분야를 포괄하는 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권력적인 행위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의미를 했는데, 이 범죄의 싸움까지도 넓은 의미의 치안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대역적 권위라는 것은 명백한 근거 없이도 비공식 관행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찰이 24시간 근무 체제고 또 지역적으로 다 산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112만 하면은 언제든지 바로 현장에 나가죠. 그래서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가는 조직이 우리 경찰입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일단 가보니까 우리 경찰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뭐 노인을 돌봐준다든지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혹은 감염병자를 뭐 격리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역할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제로 끝나야겠죠. 그리고 법적 근거를 가진 그러한 기관에다가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비권력적인 치안 서비스에 적극 제공을 하게 되고 사회적 갈등 해결과 갈등 발생의 개연성을 최소화합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치안 서비스 모델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전문 직업화를 보면은 경찰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뭐 의사라든가 뭐 변호사처럼 이러한 직업 전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오구스트 볼머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추진한 사람 이름을 보면은 오구스트죠. 스트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뭐 전문가한테 보통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외울 수가 있죠. 로비스트, 스페셜리스트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전문직의 특징을 보면은 클라이니가 주장을 했는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윤리 강령을 제정해서 스스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고 고등교육을 이수로 했죠. 자율적으로 자기 통제를 합니다.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전문 직업화가 되면은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부권주의, 차별, 사적 이용, 소외 이렇게 부차 사소한 문제가 생깁니다. 부차적인 것은 사소하죠. 부권주의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의 의사를 무시하고 문제를 결정하는 것처럼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부권주의라고 했는데 요즘 아버지가 자식의 의사를 무시하고 합니까? 차라리 그 엄마가 더 그러는 것 같은데요. 목권주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차별은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의 교육과 비용이 들면은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될 기회를 상실하겠죠. 뭐 순경 채용 조건을 대졸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만 들어오니까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에 대한 차별이죠. 가난 차별 이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전문직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서 이용할 때 사적 이용이 됩니다. 소외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기 분야만 보고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와 연결시켜서 소나무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찰의 일탈을 보면은 경찰의 조직 내의 사회화 과정을 보면 공식적인 과정이 있고 비공식적인 과정이 있겠죠. 뭐 공식적인 것은 우리가 뭐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고참이나 동료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과정 이것이 사회화 과정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호의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작은 호의죠. 커피를 한 잔 준다든지 작은 호의와 뇌물은 현실적으로 그 경계가 불분명해서 구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있죠. 허용론과 금지론이 있습니다. 허용론을 보면은 형성제 이론이 있습니다. 경찰은 작은 호의로 커피 한 잔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민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과 지능, 경찰은 이런 작은 호의와 뇌물하고는 구분할 수 있다. 작은 호의 때문에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행성, 상당히 관행적이라는 거고 상대편은 자발적으로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외우면은 형이, 관자당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밑에 글을 보면은 지금 형이 뭐 이 칼자국도 있고 뭔가 좀 조폭 같습니다. 근데 동생이 지금 경찰인 거예요. 그 형이 뭐 이렇게 선물 하나 주는데 참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이 관자라는 것은 관련자라는 뜻이죠. 사건 관련자라는 뜻입니다. 형의 관자당 이것은 허용론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금주론은 뭐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받으면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에 있다. 부패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권을 시기에 삭트고 이렇게 호의를 전달하는 사람 대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반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이덴하이머의 부정부패 개념입니다. 관직 중심적, 시장 중심적, 공익 중심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관시공이 되는 것이죠. 하이덴하이머 이렇게 하이머가 햄머하고 좀 비슷하죠. 햄머로 관시공한다.
세 가지와 이 주장하는 학자를 연결시켜서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직 중심적은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적 이익을 고려해서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그런 시장 중심적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자, 하이덴하이머의 부패 유형, 색깔별로 구분했죠.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하이덴이죠. 세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면 피부가 회색이 됐다가 심하게 되면 흑색도 됩니다. 이렇게 하이덴과 색깔별로 구분했다는 것, 학자 이름하고 연결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백색 부패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일탄행입니다. 부패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정도인데, 구성원 다수가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 관례된 부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은 경기가 밑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있다고 관련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선의 부패의 예시로 우리 실무종합에 나오는데, 아주 나쁜 놈이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흑색 부패는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명백한 부패를 말하는 것이죠. 뇌물수수 같은 거. 회색은 그 중간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흑색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이죠.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은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그런 부패입니다. 후원금, 떡값, 이런 거, 적은 액수의 호의, 선물, 음료수, 과일 등 이렇게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죠. 자, 이 색깔별로 구분하는 게 보안경찰에 가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심리전의 수단에서 백색 선전이 나오고 흑색, 회색 선전이 나옵니다. 백색 선전은 출처를 아예 공개하고 자기가 선전을 하는 것이죠. 흑색은 출처를 위장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단체가 마치 남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예 위장을 해버리는 것이죠. 회색은 공개를 안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자, 저는 이 흑색하고 회색이 매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를 만들었는데, 자, 흑 위로 회색 비가 내린다. 이 흑 먼지가 막 날리면 비가 오면은 그 비 자체가 회색 비더라고요. 약간 시적인 표현이죠. 자, 부패 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패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공직자가 직위와 관련해서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용 안 하고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사적인 이익의 동기가 개입된다면은 얼마든지 부정부패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경찰예인의 부패와 과정을 보면은 먼저 1단계로 처음 들어올 때는 경찰직을 사회 봉사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겠죠. 지내고 보니까 낮은 봉급, 또 경찰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 승진도 안 되고, 이런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좌절을 하는 단계가 2단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의미해지고 냉소적이 됩니다. 체념하게 됩니다. 이것을 3단계.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내 거는 챙기자, 좀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단계 부패로 간다는 겁니다. 예기적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은 경찰이 되려는 사람이 언론 매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사회화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기사를 보고 내가 나중에 경찰이 되면 저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경찰의 일탈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것은 이런 학자들하고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면 됩니다. 아더스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표를 잘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입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는 미끄럼틀 같은 것이죠. 이 이론을 경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소한 호의가 부패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호의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다 보면은 부패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호의입니다. 사소한 부패가 큰 부패로 연결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틀린 것이죠. 처음에는 부패가 아닙니다. 공짜 커피 받는 것이 부패는 아니잖아요.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 부패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학자는 셔먼인데, 서면 미끄러진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미끄럼틀 위에서 서 있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로 미끄러져서 다칠 수가 있죠. 앉아서 이렇게 옆에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학자가 델라트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데일라트러,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의도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데이터,
경상도 말로 뒤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나중에 대일 줄 모르니까 처음부터 털어버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델라트르는 데일라트러 이렇게 해서 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긍정을 했기 때문에 사소한 호의도 거절해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의 경찰은 이런 작은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작은 호의가 반드시 부패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펠드버그인데요. 펠드는 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영어로 패드라고 하거든요. 그 미끄럼틀에 버그니까 벌레가 끼어서 구멍이 숭숭 뚫려서 잘 안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비판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사회 가설 이론은 시민사회가 경찰 부패를 묵인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점점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민들하고 도박을 했는데 주민들 아무도 문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이론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대하고 묵인을 해주고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 부패로 발전되는 것이죠. 윌슨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전체 사회 가설할 때 전이 나오니까 전월세, 윌슨하고 발음이 비슷한 전월세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시민사회 이렇게 사회란 말이 나오죠. 전체 사회 이렇게 사회란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또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원인 가설은 조직이 부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썩은 사과 가설은 개인이 부패한 것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신참이 고참에 의해서 부패에 물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상업소에서 월정을 받아서 동료들하고 분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서로의 부패를 눈 감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침묵의 규범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규와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출장 가면서 두 명의 출장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과거에 출장비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혼자 가면서도 두 명을 끊어가지고 두 사람분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시간에 근무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규와 현실의 괴리가 이런 구조적인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학자를 보면은 니드 호퍼 로벅 바크인데요. 니드 아퍼 로퍽 바거, 군대에서 이 얼차려 주는 느낌이 나죠. 여기서도 보면은 구조 원인인데 조에서 조직 부패 또 조를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썩은 사과 가설은 자질 없는 경찰관이 모집 단계에서 배제가 되지 못하고 유입되어서 전체가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모집 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했다는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과라는 것이 한 박스 안에 하나만 썩어도 전체가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게 사과가 썩으면은 어떤 특별한 물질이 나온다 그래요. 그게 전체적으로 전파가 되어서 다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이 부패라는 것이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위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봤죠. 조직의 문제로 봤고 이것은 개인 부패로 본 것입니다. 비지 바디니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바쁜 몸이죠. 남의 비행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하면서 도덕적인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죠. 그 내부 고발하고는 또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데 법과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이는 상태인데 이러한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돼서 동료의 부패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동료의 부패를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침묵의 규범이죠. 알고서도 다 같이 부패를 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패인지도 인식조차 못하면 모럴 해저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서면 미끄러지기 쉽죠?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고요. 자, 이것은 누굽니까? 델라트르입니다. 데일라트르.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기분 좋게 웃고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는데 델라트르는 벌써 야 이거 잘못하면 똥이다 똥. 데일라 틀자.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굽니까? 펠드버그죠? 패드에 버그가 먹어서 잘 안 미끄러집니다. 자, 전월세죠.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이 되겠습니다. 니더 아퍼, 차는 발보다 많은 사람이 더 아픕니다. 로퍽, 로킥 하고 있죠. 바거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썩은 사과 가설이 되겠죠. 경찰 부패에 대한 내부 고발입니다. 휘슬 블로잉이라고 하죠. 자, 내부 고발의 의의는 동료의 부패를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 매체에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규범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내부 고발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조직에 대한 충성과 공공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부 고발의 원인 엘레스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요.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내부 고발의 정당한 요건으로 클라인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인이히 할 때 히가 나오죠. 클라인이히 이렇게 기억을 하면 바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휘슬 블로잉을 주장한 학자 이렇게. 그 요건을 보면은 적절한 도덕적 동기가 있어야 되고 외부로 공표하기 전에는 모든 내부 채널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를 해야 된다. 중대성, 급박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성공 가능성 이야기하니까 무슨 쿠데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정당한 요건을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 다 지키려고 그러면은 내부 고발하기 좀 힘들겠죠. 내부 고발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클라이니라는 사람이 휘슬 블로잉을 주장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도 언급했다 하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